안녕하세요. 한때 행복보다 불행에 익숙했던 30대 남자, 김성국입니다. 전 남들보다 훨씬 더 어둡고 불행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와 그 시절을 반성한다고 해도 어두웠던 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거칠기만 했던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적으면서도 오직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그 한 사람, 바로 제 아내를 위한 진홍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 웃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온통 외롭고 아프던 기억뿐이었거든요. 우선 전 부모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에게 맡겨진 채 조손가정에서 자랐죠.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도저히 절 돌볼 형편이 아니셨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진 공장에서 2교대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셨습니다. 아버진 퇴근하고도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겸하셨고요. 이렇다 보니 가난아이인 저만 집에 두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가 조금만 크면 다시 데리러 올게요. 성구가 엄마 아빠 일 다녀올게. 울지 말고 있어. 그래, 그래. 너희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고생하는데 나라도 도와야지. 우리 손주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건강이나 챙겨가며 일하거라. 그렇게 전 할머니 품에 맡겨졌고 부모님은 월세마저 아끼려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 절 보러 오시던 주말이 두 분에겐 유일한 휴일이었대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들었답니다. 왜냐면 고생만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이 되던 해 연탄가스 중독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공장의 열악한 숙소에서 쪽잠을 자던 부모님은 그날 새벽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채 한참 뒤에 발견되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부모님 나이가 겨우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저와 할머니만 남겨두고 먼저 떠나버린 거였죠. 할머니는 어린절 등에 업고 아들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셨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 며느리 살려내라, 살려내.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눈을 감겠어? 우리 며느리가 비통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겠냐고. 아휴. 그때가 1980년대라 연탄 사고가 빈번하던 시대였습니다. 졸지에 손 써보기도 전에 부모님을 잃은 전 그렇게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할머니 손길에 자라다 보니 다른 집 아이들보다 부족한 게 많았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게 티가 났죠. 물론 할머니는 제가 8살 때까지 업어 키우셨을 만큼 절 예뻐하셨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를 모두 채워주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동물원도 가고 예쁜 도시락도 먹는다는데 우린 왜 안 해? 나도 동물원 가고 싶어. 나도 도시락 먹고 싶다고. 도시락 그거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머니가 그러면 도시락 통에 밥이랑 김치랑 담아줄게. 그러면 되겠냐? 아니, 그냥 통에만 담으면 되는 게 아니라 김밥이랑 계란말이랑 그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전 갈수록 때만 쓰고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로 자랐어요. 아마 다른 친구들이 질투가 났겠죠. 운동회 때면 아빠 손을 잡고 달리는 친구가 부러웠고 졸업식 날 온 가족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게 너무나 셈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인 절 키워보겠다고 날마다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셨는데 그 때문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길었거든요. 난 항상 혼자야. 나한텐 아무도 없어. 난 버려진 거야.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갔다는 것도 할머니가 거짓말한 걸지도 몰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절 놀리는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가끔은 쟨 엄마가 없으니 놀지 말자고 하는 못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할머니께 대들며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누가 이런 옷을 입는다고 시장에서 자꾸 이딴 옷을 사와요. 이 돈 아껴서 나 용돈이나 더 주라고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몹시 속상해하시며 저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철이 없던 전 그 눈물도 보지 못했죠. 조금 더 나이를 먹어 중학생이 된 전 본격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지독한 사춘기의 시작이었죠. 친구들과 오토바이도 타고 술도 먹고 그러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쌈박질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패싸움을 하다가 파출소에 끌려가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한 걸음에 뛰어오셨죠. 성국이 어딨냐? 아이고, 경찰관 선생님, 우리 손주가 참말로 불쌍한 애입니다.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손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쪽팔리게 왜 이래요? 그냥 가세요. 저 차라리 콩밥 먹을 테니까 그냥 가요 좀. 전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손에 끌려 집에 돌아가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나오자마자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다시 친구들 무리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끝없는 방황을 하다 보니 전 결국 소년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명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과 상습 폭행, 그리고 교내 폭력이 문제였어요. 제가 비록 쌈박질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맹세코 가만히 있는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제가 소년원에 수감되던 날 할머니는 옷소매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성구가 거기 안에서도 밥 잘 먹고 잘 지내야 한다. 나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고 그저 잘못했다고 빌어.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 할머니,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면회도 오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아프시면 병원에 좀 가세요, 제발. 저 가요, 할머니. 전 기어이 할머니 앞에서 수의를 입은 모습까지 보이며 그렇게 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소년원으로 면회를 오셨어요. 그때마다 안 된다고 해도 먹을 거며 쌈짓돈을 챙겨오셨죠. 교도관 선생님, 이거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찐빵인데 그거라도 좀 먹이면 안 될까요? 딱 한 입만 먹일게요. 아니면 이거 용돈인데 혹시 안에서 쓸 데 있으면 쓰라고 줄 수 없나요? 할머님, 자꾸 이러시면 다음에 면회 못 오세요. 마음은 알겠는데 안에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 들고 가세요. 사회에서 전 소년원이나 들락거리는 범죄자였지만 할머니 눈엔 그저 찐빵이나 좋아하는 어린 손주였나 봅니다. 전 그렇게 1년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 저에겐 고등학교 졸업장은 물론 평생 함께일 것 같던 친구들마저 곁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다 20살이 되자 전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조직 생활이라고 하죠. 저는 덩치도 크고 범죄 이력까지 있어서 어딜 가도 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갈 곳은 당연하게도 지하 세계뿐이었습니다. 송구아, 너 저기 손님들 시끄럽게 굴면 네 선에서 처리해. 업장 시끄러워지게 하지 말고. 예, 형님. 제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전 조직 생활하며 남의 업장의 뒤를 봐주는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깡패 생활을 한 거죠. 영화에 나오는 깡패들처럼 남의 업장에 몰려가 큰 싸움도 하고 뒷돈을 받아가며 술집, 노래방, 당구장 같은 데서 보호비란 걸 챙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 막내라 제 손에 들어오는 건 없었고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다 또다시 큰 싸움이 났고 상대 조직원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전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교도소 차가운 바닥에 누워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이 지겨운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밝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둠이 있는 것처럼 난 이 사회의 어둠이고 그늘이야. 나 같은 걸 실패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걸까? 그렇게 여기서 나가면 세상을 떠나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더라고요. 전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엔 할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 출소가 9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어쩐지 매주 면회로 오시던 할머니가 그 무렵 발길이 뜸했거든요. 전 제 인생을 비관하느라 할머니가 오지 않으시는 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편지엔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과 함께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 저에게 남기셨다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강아지 성구가, 불쌍한 내 손주, 너만 남기고 이 할미마저 가버리면 우리 손주 가여워서 어쩔꼬. 아무리 생각해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부모 잘못 만나서 할머니를 잘못 만나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도 할민 우리 손주를 믿는다. 어릴 때 네가 얼마나 똑똑했는 줄 아니? 넌 엄마 아빠 소리를 돌진하자마자 했어. 5살 땐 가르쳐주지 않아도 책을 척척 읽었고 이 헬미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국이가 부디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가 계속 교도소나 들락거리고 살면 난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게야. 내가 널 사람 만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저승에서 너희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겠누. 그러니 제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거라. 사랑하는 우리 손주, 이 할미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전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 하나뿐인 손주 뒷바라지 하시느라 허리가 굽도록 일만 하던 우리 할머니. 제가 소년원에 있을 때도 교도소에 있을 때도 안에서 쓰라며 용돈을 보내오던 우리 할머니. 제가 쌈박질을 하고 얼굴이 잔뜩 상해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선발로 약국으로 달려가던 그런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결국 제가 출소해서 사람답게 사는 걸 한 번 못 보시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뒤늦게 할머니 산소회가 할머니께 죄송하고 그래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다행히 할머니의 먼 친척분들이 산소를 해주셨는데 하나뿐인 손자는 할머니 가는 길조차 아무 보탬이 되지 못했네요. 할머니, 이 못난 손주 이제 왔어요. 제가 뭐가 이쁘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제 생각만 하셨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어째서 나 같은 놈이 우리 할머니같이 착한 사람의 손자로 태어나서 한평생 마음고생만 시켰을까요? 이제야 너무 늦게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네요. 저 할머니 앞에서 이제야 약속드릴게요. 저 꼭 사람답게 살게요.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나쁜 짓 안 하고 할머니 앞에 당당한 손자가 될게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할머니, 거기서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계세요. 나중에 이 다음에 저 만나면 왜 그렇게 속을 썩였냐고 꼭 혼내주시고요. 전 할머니 무덤 앞에서 눈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인생을 살기로요. 하지만 제 다짐과 다르게 조직 생활은 제가 간두고 싶다고 쉽게 간둘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곳을 간두기 위해 전 정말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구가, 여기가 애들 장난이야? 너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게. 진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한 각오는 돼 있겠지?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여기에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전 정말 목숨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은 끝에야 우여곡절 끝에 조직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오고 나니 전 정말 가진 게 없더라고요.
중졸인데다 배운 기술도 없어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고 덩치가 좋은 편이라 다행히 어떤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꿔준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아유, 답답해. 말 좀 해봐. 너 말 못하니? 손은 느려 터지고 말귀도 못 알아먹으니까 너만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거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뭐? 아유, 안 들려. 크게 좀 말해보라니까. 어디서 개미가 기어가나.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공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는 성격이라 공장 직원들과 전혀 어울리질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장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부 아내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아내는 특히 공장 내 여직원들에게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지혜야, 너 월급 들어왔지? 그 돈 좀 나 빌려주라. 넌 혼자 사는데 돈 쓸 데도 없잖아. 아니면 혹시 나 보증 좀 서주면 안 되니? 내가 다음 달 월급 받고 바로 갚을게. 심지어 아내에게 돈을 빌려가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신경 안 쓰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공장 내에서 물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아내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아내 눈물까지 흘리며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상황이 그쯤 되자 저도 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 직원들까지 아내에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고 있길래 결국 제가 나섰죠. 이봐요, 형씨. 지금 이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범죄예요, 범죄. 어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쇼. 아니, 난 그냥 농담한 거예요, 농담.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나. 이거 완전 깡패 아니야? 사람 보는 눈은 있네. 내가 젊어서 뭘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그딴 농담했다간 진짜 깡패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요. 제가 이렇게 조그만 겁을 줘도 공장 직원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그 뒤론 제가 무서워서라도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 슬쩍 제 뒤에 숨곤 했고요. 아내는 잘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겁만 많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어쩌다 둘이 있어도 말수가 거의 없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그런 모습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혜씨, 그 요즘 유행하는 개그 프로그램 보세요? 제가 그 개그맨 성대모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걸랑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표정이 중요한데요. 네? 성대모사를 하시겠다고요? 성국 씨는 진짜 재밌는 분인 것 같네요. 지금 웃은 거죠? 와, 웃었다. 지혜 씨 웃으니까 이렇게 예쁜데 앞으로도 많이 웃으세요. 다행히 아내는 제 앞에서 간혹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왜 그렇게 감정 표현도 못하고 어둡게만 지내는지 그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전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진 살아계시긴 하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자세한 이야기 묻지 말아주세요. 아낸 그러더니 다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괜히 캐물었다가 아내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저 역시 더는 묻지 못했죠. 저 역시 고아나 다름없었고 아내 역시 저처럼 형제 자매도 없는 처지였기에 저흰 빠르게 마음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둘 다 부모 없는 외동이라 통하는 것도 많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역시 비슷했죠. 아내와 전 결혼식은 물론이고 가락지 하나 나눠 끼지 못하고 한 달 월급을 모아 작은 월세방부터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래도 우리 사진관에 가서라도 결혼사진 하나는 찍자. 내가 예쁜 반지 하나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꼭
당신에게 웨딩드레스 입혀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난 당신 이름하고 내 이름이 적힌 이 등보만 봐도 너무 행복한걸. 고마워. 당신은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나에게도 당신이 유일한 가족이야. 이제 나한텐 당신뿐이라고. 나 당신을 위해 살게. 저흰 결혼식 대신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이 계신 곳에, 그리고 장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지금 붙잡은 이 손 놓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흰 한 가족이 되었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무렵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려 2번의 유산 끝에 가진 소중한 아이였죠. 저희 딸은 정말 하늘에서 온 천사같이 예뻤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아내는 몸이 많이 상해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 식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딸 웃는 것 좀 봐. 벌써 이 아빠 얼굴 알아보겠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뻐? 어? 진짜로 서아가 당신 얼굴만 보면 웃는 것 같아. 아빠 얼굴 알아보나 봐. 우리 공주님, 아빠가 그렇게 좋아요? 그땐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답니다. 종일 아내와 아이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났죠. 아내는 어렵사리 아이를 낳은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전 출퇴근길에 절 마중 나오는 딸과 아내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발소리와 함께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아이를 안을 때 하루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곤 했거든요. 하지만 벅찬 행복과 동시에 불행하게도 아내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며 가끔 미역국도 가져다 주시고 찬물이 닿으면 안 좋다길래 전 아내에게 숟가락 하나 설거지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척 마른 체형인 아내가 배만 빵빵하게 부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아이를 낳고 2년쯤 지났을 땐데 이상하게 배만 볼록 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살이 좀 쪘나 봐. 내 배가 유독 나온 것 같지 않아? 아, 힘들어서 운동도 못하고 살았더니 뱃살이 쪘나? 아이, 살찌긴. 당신 팔다리만 보면 10kg는 더 쪄도 돼. 그러지 말고 나랑 병원에 좀 가보자. 이상하게 배만 나오는 게 좀 이상해서. 그때까지 전 동네 어르신들 말처럼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해, 제가 돈 버느라 집안일을 잘 돕지 못해 찬물에 손을 많이 담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었네요. 병원에서 아내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고 말았거든요. 아내는 충격적이게도 난소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난소암은 20, 30대 여성 사망률 1위인 무서운 병이었어요. 선생님,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불쌍한 우리 아내 좀 낫게 해주세요. 전 의사 선생님께 아내 좀 살려달라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는 물론이고 자궁 절제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아내 병 치료에 매달리느라 저희 딸이 예쁘게 커가는 것도 못 보고 늘 어린이집에 맡겨주기만 했네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한 달에 2번 오시던 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그걸 우리 딸에게 대물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이미 수술돼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꼭 우리 딸 가지기 전처럼 배가 콕콕 쑤셔. 그래? 내가 당장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자꾸 배가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수술까지 끝나고 회복을 기다리던 상태였는데 아내가 자꾸 고통을 호소하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아내의 검사가 시작되었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내는 골반과 복막에 전이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전 그때 또다시 무너져 내리며 세상을 비관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발 거기 위에 누구라도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우리 착한 아내 대신 날 데려가시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끝내 제게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낸 그렇게 1년 3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딸과 저만 남기고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저희 딸을 찾았습니다. 우리 서아야. 서아 옆에 있어. 서아야, 엄마 손 잡아드려. 여보, 우리만 두고 가지 마.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이제 난 누굴 위해 살아. 미안해. 제발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줘. 당신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나 당신 이렇게 못 보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또 이렇게 외롭게 혼자 두고 떠나서. 얘가 저 먼 곳에서 당신과 우리 딸을 지켜보고 있을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당신은 외롭던 내 삶의 유일한 내 사람이었어. 그러나 아내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나 봅니다. 전 눈물로 장례식을 치르고 아내를 2뼘짜리 좁은 낙골당에 혼자 두어야 했어요. 겁도 많은 당신. 당신 두고 가면 나 없다고 무서워할 거지? 차라리 나도 당신 곁으로 가버릴까? 당신 외롭고 무섭지 않게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전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눈을 뜨면 자꾸 아내의 환영이 보였거든요. 여보, 얼른 밥 먹고 출근해야지. 오늘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생선찜 해둘게. 서야, 아빠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드려. 잘 다녀와, 여보. 여보, 나도 데려가. 나도 당신이랑 같이 갈래. 전 아내를 보내고 3개월간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날 밤도 아내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져 몹쓸 마음까지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주 작고 따뜻한 손으로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뭐 하는 거야? 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나면서 다급하게 놀란 아이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서아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많이 놀랐지? 제겐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4살 배기 저희 딸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단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저 혼자 몸이었다면 험한 일이라도 마다 안 하고 했겠지만 딸아이가 있으니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전 아이와 최대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사택이 있거나 혹은 직장 내 유아시설이 있는 공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간혹 면접을 볼 때 제가 요구사항을 말하면 다들 비웃곤 했죠. 참나, 공장이 무슨 자선 사업소인 줄 알아요? 4살짜리 애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일 없으니까 나가봐요. 숙식 제공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재워주고 먹여주면 우린 뭐가 남아요? 진짜 별 이상한 욕을 다 하네. 전 정말 수십 군데 공장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 병원비를 쓰느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다 저희 딸 밥까지 굶길 판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5번째 공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은 직원이 5-6명밖에 없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전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실내에 무릅쓰고 아이를 면접장에 데려왔죠. 면접을 보는 내내 아이는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투정을 부렸어요. 아빠, 나 배고파. 집에 가. 나 집에 갈래. 여긴 너무 답답해. 아빠가 여기 오기 전에 뭐라고 했어? 여기 와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했지? 전 저도 모르게 화가 나 아이를 혼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면접을 보시던 사장님이 제 딸에게 빵과 우유를 주셨어요. 왜 배고프단 아이를 혼내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얘야, 이 빵 먹을래?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아빠 닮아서 키도 크고 눈도 동글동글하니 예쁘네 아주. 죄송합니다. 오기 전에 밥을 부실하게 먹였더니 애가 자꾸 칭얼거리네요. 서아야,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눈도 동글동글 예뻐요. 뭐? 내 눈이? 내 삶에서 눈이 예쁘다는 소린 처음 듣는구나. 고맙다. 사장님은 결국 제 딸아이를 옆에 앉히고 빵까지 먹여가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딸을 데리고 면접에 왔다는 걸로도 민망했지만 전 어쩔 수 없이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전 숙식이 제공되는 곳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거든요. 제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전 또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 주시더군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 딱 한 사람 같은 이라고 내가 당장 공장 바로 근처에 숙소를 알아보겠네. 안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있으니 혼자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을 걸세.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정말 앞으로 몸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몸을 왜 바치나? 공장에서 다치면 그게 얼마나 큰일인데. 다치지 말고 열심히만 일해주게. 전 첫눈으로 인성 좋으신 사장님을 만나 그렇게 숙소 생활을 하며 공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엔 한국인 직원은 저와 사장님을 포함해 3명뿐이었고 전부 외국인 노동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약간 걱정도 했지만 모두들 우리 딸을 친손녀처럼 조카처럼 생각해 주었어요. 서아, 이리 와봐. 삼촌한테 와봐. 우리 서아 주려고 삼촌이 아이스크림 사왔어. 바트, 그렇게 부르면 우리 서아가 겁먹지. 서아야 하고 부드럽게 불러봐. 한국인 직원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직원들까지 다들 저희 딸을 너무나 예뻐했어요. 저희 딸은 저희 공장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답니다. 사장님은 제 딸을 친손녀처럼 업고 다니시거나 목마까지 태워주셨죠. 아유, 사장님, 그러다 허리 다치세요. 서아, 너 얼른 안 내려와? 너 이제 언니 될 나이라서 투정 부리면 안 된다고 했지? 아니, 왜? 할아버지가 나한테 먼저 업어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할아버지, 더 빨리 가요, 빨리. 가끔 제 딸이 철없이 사장님 머리까지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곤 했어요. 전 너무 놀라 딸아이를 말렸지만 오히려 사장님은 괜찮다며 웃으셨습니다. 놔두게. 아이 할아버지가 좋아서 놀아달라는 거 아닌가. 오냐, 오늘 아주 쌩쌩 달려보마. 대신 너 꽉 잡아야 한다. 사장님은 이뿐만 아니라 공장 마스코트에게 주는 월급이라며 제 딸에게 용돈까지 매달 챙겨주셨어요. 서아 덕분에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러면 내 당연히 월급을 줘야지.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인가? 이 돈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서아 크면 학비에 보태게. 사장님,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까진 됐고 나중에 우리 서아 커서 시집가면 그때 날 할애비 자격으로 불러주게.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테니까. 전 제 편의를 다 봐주시고 저희 딸까지 함께 돌봐주시는 사장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다짐을 시험하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공장 직원이 아무도 없던 야간에 공장에 불이 나고 만 겁니다. 전 공장 바로 근처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기에 다행히 그 불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 우선 사장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죠. 사장님, 지금 공장에 불이 났어요. 어디서 합선이 된 모양입니다. 혹시 공장 안에 누가 없죠? 뭐, 불이 났다고? 지금 공장에 있을 사람은 없지만 자네 괜히 뛰어지지 말고 당장 소방서에 전화해.
괜히 자네까지 다치지 말고. 하지만 공장 주변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전 급하게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불을 끄기 시작했죠. 약간의 화상을 입었지만 공장에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불을 끌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어요. 혼자서 물 양동이를 퍼다가 불을 끌 땐 몰랐는데 소방차까지 출동하고 나니 저도 그제야 긴장이 풀린 모양이었어요. 전 잠깐 기절까지 했네요. 눈을 떠보니 전 병원에 누워 있었고 사장님이 연신 제 걱정을 하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보게, 자네 이제 정신이 들어? 눈 좀 떠봐.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이 사람아, 공장을 구하겠다고 불길 속에 뛰어들면 어떡하나? 정 괜찮습니다. 공장의 불은 완전히 꺼졌나요? 저희 서아는요. 다른 직원들이 안전하게 데리고 있네. 아이 미련한 사람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래도 내 정말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큰 불을 막을 수 있었어. 사장님뿐 아니라 공장의 모든 직원이 저에게 고맙다며 병문안까지 왔더라고요. 전 난생 처음으로 제가 쓸만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은 제게 미안하셨는지 가끔 소주 한 잔도 사주시고 매번 저희 딸 오시며 간식까지 사다 주셨어요. 그렇게 무탈한 시간이 또 1년쯤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덧 아내의 기일이 다가와 사장님께 제가 휴가를 요청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며칠 뒤 20일에 휴가 좀 써도 될까요? 그때가 사실 제 아내 기일이어서요. 아, 그런가? 아, 그럼 당연히 써야지. 근데 참 신기한 일일세. 아, 우리 딸 기일도 딱 그날이거든. 네? 아, 사장님도 따님이 계셨어요? 아, 그건 몰랐네요. 사장님은 그러자 무척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처음 말했나 보군. 나한테도 서아만큼 예쁜 딸이 있었지. 내가 너무 매정한 아빠라서 우리 딸을 끝까지 챙기지 못했네. 사장님은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전 너무 당황해 급히 옆에 있던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사장님 아픈 곳을 건드렸나 보네요. 그런 사연이 있으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닐세, 내가 얘기를 못한 게지. 아무튼 자네 잘 다녀오게나. 나도 우리 딸을 좀 보고 와야겠네. 그전까지 사장님께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20일이 되었고 전 딸아이 손을 잡고 아내를 찾아갔어요. 서아야,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서아, 엄마 기억나? 엄마가 여기 잠들어 계셔. 기억나. 엄마 여기서 코 자고 있지? 엄마 서아 많이 보고 싶었지? 서아도 엄마 엄청 보고 싶었어. 저희 딸은 어느새 아내에게 씩씩하게 인사도 할 줄 알 만큼 그렇게 훌쩍 자라 있었어요. 전 딸아이와 함께 아내 앞에 앉아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었죠. 바로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저희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다른 유가족일 거라 생각하고 그저 하던 얘기나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발걸음의 주인공이 제 어깨를 턱 하고 붙잡는 거였어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아니, 사장님은 여긴 무슨 일이세요? 여기가 바로 제 아내가 잠든 곳이에요. 그러자 사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와 제 아내의 사진만 연신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뭐라고? 자네 아내가 잠든 곳이라고? 여긴 내 딸이 있는 곳이야. 자네 앞에 있는 게 바로 내 딸이란 말일세. 전 사장님의 말을 듣고도 대체 무슨 소리 하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에서 제 아내 이름이 나온 순간 이 기막힌 만남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네 말은 자네가 우리 지혜 남편이라 이 말이야? 자네 아내가 내 딸 지혜라고? 어떻게 자네가 내 딸이랑? 아니 그러면 서아가 내 딸이 낳은 자식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사장님은 도저히 믿기 힘든 사연을 털어놓으셨어요. 전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답니다. 내 딸 지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었네. 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 난 우리 지혜가 17살 때까지 내 손으로 직접 밥까지 지어가며 살뜰히 키웠네. 저희 서알 예뻐하셨던 것처럼 사장님은 딸인 아내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답니다. 그러다 아내가 딱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거죠. 그건 바로 돌아가신 장모님의 외도였습니다. 장모님은 사장님이 공장 일로 바빴을 틈을 타 당시 공장에 있던 책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한 사장님은 장모님이 오래전부터 몇 명의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고요. 그때 난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 그래서 그렇게나 사랑하는 내 딸과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 아내가 언제부터 얼마나 날 기만했던 건지 믿을 수가 없었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친딸이라고 믿고 키웠던 우리 지혜가 내 친딸이 아니었던 거지. 그때 사장님이 받으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까지 검던 머리가 며칠 만에 하얗게 새버릴 정도였답니다. 사장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며칠 병원 신세까지 지셨고요. 내가 그러질 말았어야 했는데 그땐 아내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어.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을 남겨두고 그 집을 떠나고 말았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아이를 잔인하게 떠난 거지. 그렇게 차갑게 집을 나온 사장님도 아내가 눈에 밟혀 한동안 굉장히 방황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친딸도 아닌 아내를 힘들게 키워온 세월이 원망스러우셨대요. 왜 그 아이를 내 딸이라고 해서 내가 친딸도 아닌 그 녀석을 이토록 사랑하게 만든 건지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처음부터 내 딸이 아닌 걸 알았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텐데. 난 그렇게 한순간에 딸을 버리고 나왔는데 우리 지혜가 20대 중반 때였나 어느 날 날 찾아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꼭 결혼식장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그 부탁을 거절했네. 그래도 날 아빠라고 찾아온 그 착한 아이를 그대로 돌려보냈단 말일세. 사장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때 친아빠도 아닌 사장님을 찾아갔던 아내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 또한 가슴이 아파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도 우리 딸이 24살 때 죽었다고 하고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근데 난 그때까지도 모두가 원망스러웠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내와 딸을 사랑한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지. 그렇게 또 한참이 흘러 어느 날 지혜가 또다시 날 찾아왔어. 그때 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서 나도 깜짝 놀랄 정도였네. 아낸 투병 중에도 저 몰래 사장님을 만나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때 아낸 사장님께 단 몇 마디만 남기고 금세 돌아가 버렸대요. 아빠,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저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 아빠한테 이 말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비록 아빠가 절 떠나셨어도 전 아빠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빠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저에겐 아빠가 유일한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저 조금만 미워하면 안 될까요? 전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꼭 아빠 딸 하고 싶은데 아빠도 다음 생엔 제 아빠 해주시면 안 돼요? 아낸 사장님 앞에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며 서럽게 울었답니다. 끝까지 암에 걸린 사실은 털어놓지도 않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대요. 사장님도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셨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내가 자꾸 사장님 꿈에 나타났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셨대요. 그때 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하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제야 딸아이를 찾기 시작했네. 그런데 그 아이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
사랑하는 우리 딸은 내가 용서를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세상을 떠난 후였지. 그렇게 아내의 죽음을 뒤늦게 한 사장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을 참회의 눈물로 보내셨답니다. 매일같이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 오열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셨대요. 우리 지혜는 이 못난 애비를 벌주고 싶어서 그렇게 서둘러 떠난 게 아닐까. 그런 후회를 했어. 왜 내 딸을 혼자 두고 떠났을까? 어쩌면 우리 딸과 긴 세월을 더 행복하게 지낼 수도 없었는데 난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날마다 했지. 그러다 자네가 우리 지혜를 닮은 예쁜 딸을 안고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지혜는 아마 하늘에서 날 원망하고 있겠지. 나 같은 인간을 아빠라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찾아온 착한 아이였는데. 전 어느새 눈물로 얼굴이 다 젖으신 사장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아니요, 아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혜가 내색하진 않았지만 늘 아버님을 그리워했어요. 아내가 떠나기 얼마 전 제가 혹시 아버님을 찾고 싶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세상을 떠날 걸 알면 아빠가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만약 아버지를 만나게 되더라도 꼭 비밀로 해달라면서요. 지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절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넘치게 사랑했을 겁니다. 그랬나? 내 딸이 그랬다고? 우리 딸이 정말 그랬나? 지혜야, 내 딸, 이 애비를 용서하거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전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과 아내 앞에 꿇어앉아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건 바로 아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선물 서아였어요. 서아야, 이리 와. 아빠 좀 안아줄래? 하늘에서 엄마가 큰 선물을 보냈나 봐. 아빠랑 우리 서아랑 외롭고 힘들지 말라고 너무 소중한 선물을 보내줬어. 우리 손녀딸 한번 안아보자. 다시 한번 안아보자. 내 새끼, 내 손녀 이리온. 아빠, 할아버지, 왜 울어요? 서아가 안아줄게요. 울지 말아요. 엄마가 준 선물이 많이 슬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서아가 있잖아요. 장인어른과 전 소중한 서아를 꼭 끌어안고 아내고 남기고 간 이 귀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살아선 제게 희망을 주고 떠난 후에도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역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남겼고요. 고마워 지혜야. 넌 또다시 날 살게 하는구나. 또다시 이렇게 날 일으켜 세워주는구나. 그렇게 기적적으로 장인어른과 재회한 이후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일단 저와 딸아인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인 분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할아버지, 오늘 머리는요. 공주님 머리로 따주세요. 이렇게 세 갈래로 해서 가운데 하트가 뿅 있게요. 하트? 아이 그래, 이 할비가 일단 해보마. 세 갈래로 해서 하트가 여기에. 아니요, 여기 가운데 하트요. 하트. 장인어른은 요즘 매일 아침 서아의 머리를 묶어주시며 애를 먹고 계십니다. 저는 영 손재주가 없어 서아의 치장은 늘 장인어른 담당이시네요. 벌써 함께 산 지 3년이 흘러 저희 서아는 완전 할아버지 껌딱지가 되었어요. 전 여전히 장인어른의 충실한 오른팔로 공장 일을 돕고 있고요. 우리 사이 덕분에 내가 공장 일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네. 항상 고마워 우리 사위. 저 역시 장인어른 덕분에 저희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곁에 나타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항상 우리 사이 하시며 저를 따뜻하게 불러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렇게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전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장인어른과 함께하면서 삶의 또 다른 의미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장인어른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얻었지만 이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네요. 절 사이라고 불러주시는 장인어른의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걸 알아요. 비록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다 보면 그것만큼 소중한 가족이 또 있을까요? 저에겐 요즘 또 다른 소원이 생겼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제 딸과 절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겠다고요.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요. 전 이렇게 또 아내 덕분에 오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남기고 싶네요. 사랑한다. 박지혜, 너무나 사랑한다. 다음 생에도 꼭 내 아내로, 내 사랑으로 태어나주라. 사랑해.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